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5주차 9월 28일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문화 교육론 이 주교재는 세미나 발표 희망하신 선생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 한 번만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세미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 우선 2장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부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문화 교육의 역사 4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60년대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5쪽 1 노예제도 이건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셔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역사적인 내용이 괄호 2 짐 크로 법이죠. 이 부분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크로 법은 미국 남부에 위치한 여러 주에서 시행되었던 양한 유형의 인종차별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법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하나의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이른바 재건기가 막을 내린 1877년부터 강력한 민권운동이 전개되던 1950년대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서 언급할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짐 크로법 다음에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이 세 가지 정도가 선생님들과 저희가 유의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짐 크로는 1828년 토마스 다트머스 라이스가 쓴 민스트러쇼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서 다른 작가들도 그와 유사한 글을 쓰는 경우 짐 크로를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의 삶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후 짐 크로는 점차 백인과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흑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870년대 말기에 남북전쟁 이후 남부로 이주한 북부인, 이른바 카펫베거, 철새 정치인이나 자유인 신분의 흑인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1870년대 말부터 남부 여러 주들은 공공장소에서 유색인과 백인을 분리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가 흑백분리법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이 법에서는 조상이 흑인인 것이 외견상 분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흑인으로 의심되는 사람까지도 유색인으로 간주했다. 말하자면 이 법은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과 백인이 공공장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접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인종분리 또는 유색인 격리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에서 언급할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은 짐 크로법이 미국 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실 요즘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대수롭게 생각했던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짐 크로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고화되게 되는 판결로서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7쪽으로 넘어와서요. 1892년 6월 7일 호머 플래시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루이지애나주의 어느 역에서 기차에 올랐다. 그런데 그가 올라탄 곳은 백인 전용 열차 칸이었다.
그 당시 루이지애나의 주법에 의하면 철도 회사는 백인 전용 열차칸과 유색인 전용 열차칸을 만들어서 기차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열차칸에 오르는 경우 차장이 이를 제지하고 경우에 따라 체포, 감금까지 할 수 있었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포, 감금까지 하는 겁니다. 플래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 신분이었고 피부색은 흰색이었으나 8분의 1의 흑인 피를 물려받은 혼혈인이었다. 자, 여기 지금 짐크로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견상 분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흑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유색인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유인 신분이었지만 혼혈인, 유색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차장이 유색인 전용 열차칸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플래시가 이 명령을 거부하자 차장은 플래시를 체포하여 감금하였고 소송이 진행되었다. 1심 재판에서 플래시는 백인과 유색인을 각기 다른 열차칸에 타도록 강제하는 것은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3조와 14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흑인에게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존 퍼거슨 판사는 플래시와 퍼거슨 의견 대립이 일어난 거겠죠. 루이지애나주와 철도회사는 주법과 주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을 플래시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플래시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7대1로 퍼거슨 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수 의견 집필을 맡은 헨리 브라운 대법관은 철도를 포함하여 각종 공공시설에 마련되어 있는 백인 전용 공간과 유색인 전용 공간의 시설 및 설비 수준이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인종을 분리시키는 정책이 유색인에게 열등감이라는 배지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플래시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버린 거죠. 굳이 말하자면 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분리이므로 미합중국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주장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분리 평등의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자, 이제 분리 평등의 원칙을 뒤엎는 판결,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이것까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쪽 넘어와서요. 1954년 5월 17일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분리평등의 원칙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공교육에 한정된 것이기는 했지만 여타의 공공시설에서도 분리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이라든지 불평등 이런 문제에 항거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평등함 이런 중요한 가치가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것이죠. 교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은 크게 문제없고 거부감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그런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이라든지 불평등 이것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그런 개혁 운동에도 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라는 제명하에 5개 주에서 상고된 사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들이 모두
분리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제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에서 그 유명한 분리평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5개 주 사건을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였으나 인종에 따른 분리 수용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주법에 따라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 수용하는 것은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플래시 대 퍼거슨에서는 7대 1로 퍼거슨 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여기서는 만장일치로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육의 영역에서는 평등한 보호,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판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완전히 평등한 사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작은 노력,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서로 다른 인종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미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역사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장에서는 다양한 나라들의 다문화 교육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모두 언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역사를 살펴봤기 때문에 미국의 다문화 교육 시대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종 내용입니다.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배척주의에서 벗어나 동화주의, 용광로 정책, 그리고 샐러드 볼 정책으로 그 정책의 지향점이 변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배척주의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라든지 다문화 교육에 포괄시키기 좀 어려운 것이겠죠.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초기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을 거부하기 위해 전개된 대중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화주의도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초기의 다문화 교육, 거기에 노선 가운데 하나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것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화주의라고 하는 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한 다음에 주류 문화 속으로 비주류 문화를 편입시킨다. 동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시킨다기보다는 주류 문화 속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백인 청교도 문화에 여타 이민자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용광로 정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3의 문화를 창출한다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광로 정책은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용광로에 녹임으로써 통합된 새로운 제3의 단일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A와 B, C 섞어가지고 전혀 다른 D 문화를 만들어내자. 그런데 사실 그걸 잘 뜯어보면 동화주의에서 크게 발전했다기보다는 이름만 살짝 바꾼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류 문화 A, 비주류 문화 B, C 특징들을 혼합하고 섞어가지고 주류 문화의 성격과
유사한 새로운 제3의 문화 A-로 용광로 속에서 녹여낸다. 그래서 동화주의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전혀 좀 대안적인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샐러드 접시 이론, 여러 과일과 채소가 샐러드 볼 안에서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정책,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도 있겠죠. 주류와 비주류 구분하지 말고 여러 채소 그리고 소스가 들어가서 버무려져야 맛있는 샐러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잘 섞여서 어울리고 함께 공존하자. 모자이크가 서로 모양이라든지 크기, 색깔이 다르지만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 조화가 필요하다. 요즘은 샐러드 볼이라든지 모자이크 이론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라든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장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틴 루터 킹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I have a dream 이 연설문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게 3장이거든요. 문화 다양성의 이해와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전공 교수님 장은영 교수님께서 써주신 글이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다문화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3장도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70쪽과 71쪽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소절 1, 문화와 문명, 소절 2, 정체성으로서의 문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문명으로서의 문화 이렇게 하면 뭔가 고상한 것 이런 걸 하면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좀 협소하게 문화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의 문화 그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체성으로서의 문화가 넓은 의미의 문화, 광의의 문화로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다문화 교육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올바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그래서 협의와 광의로 이렇게 나누면서 정체성으로서의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체성으로서의 문화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7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중요한 게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정체성으로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의 역동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앞서서 다양성 개념을 강조해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동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현대사회, 다문화사회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요인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협의의 문화와 광의의 문화 구분하는 것처럼 지금 3절에서는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고급 문화, 저급 문화 이런 구분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하는 장 중에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게 반편견 교육일 수 있잖아요. 고상한 문화와 저급한 문화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문화 사이에 서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문화가 저 문화보다 낫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금 74쪽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화의 서열화가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고 미디어에서 재현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게 문제인데,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단순한 다양성 이해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 반편견 교육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제 논문 마지막 절에서 윤리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거기서 기술윤리적 상대주의와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를 이렇게 나누면서 기술윤리적 상대주의의 다양한 논제들이 있었죠. 다양성 논제라든지 의존성 논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 상대성 논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각각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실적 차원에서 인정을 한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규범윤리적 상대주의에서 제가 관습주의 논제와 관용 논제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관습주의 논제는 자신의 문화,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사회의 문화라든지 윤리적 관습은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관용 논제는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대한 것이었죠. 다른 사회의 문화라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한다. 서열을 지을 것이 아니라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상대성 논제를 바탕으로 해서 너그럽게 인정하고 그 사회에 대해서 관용해주는 관용 논제까지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3장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78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양하지 않음에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화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서 단일 문화에 대응되는 종적으로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문화의 양태를 의미한다. 제가 윤리상대주의에서 기술윤리적 상대주의 첫 번째 논제가 다양성 논제였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건 마지막 수어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의 차원입니다. 같이 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이론의 차원인데, 근데 이게 실제 사회 속에 적용되면서 과연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저자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여기실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문화 현상에 대한 기술로 국한시킨다면 가치 중립적 용어라 할 수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경제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 시대에 문화 다양성은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다양하다.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존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경제의 논리와 접목된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라든지 보다 많이 접근하고 용이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문화의 서열화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서열화라든지 문화에 대한 구분, 가치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에서 적용에 있어서 난점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선생님들과 제가 앞으로 차차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 서열화를 이루고 편견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잠시 쉬셨다가 3교시에 저희가 반편견 교육에 대한 챕터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강의는 한번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